그래서 여기 계속 투자를 해도 되는 예, 겁니까? 예, 예. 이제 그 질문이 여기 이게 숨겨진 개인적인 질문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모든 투자가 그러겠지만 저도 한 10년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홈바이어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내 주식이 90%면 해외 주식은 한 10%, 아니면 뭐 한 20%. 그게 사실은 뭐 대략 2000년대라든가 네. 아니면 2010년대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아니 그리고 솔직히 미국이 금융위기 직후에 완전 미국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진짜 10몇 년 만에 미국 예외주의가 됐으니까 지금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데 어쨌든. 근데 최근 한 3, 4년 동안에 네. 저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보다 보면은 네. 이게 그래도 2021년도까지는 한국 주식도 좋았잖아요. 그랬다가 쫙 빠졌다가 2021년, 22년도에 쫙 빠졌다가 그 다음에 반등을 하는데, 문제는 한국은 반등하다가 말고 미국은 계속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들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미국이 4, 한국이 6, 5대5. 그러다가 이제 미국 6, 한국 4까지 왔어요. 네. 대강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럼 물론 뭐 요즘 분들은 뭐 그냥 뭐 국장 탈출 지능순 그러면서 그냥 미국을 달려도 안 되지만, 저같이 그래도 상당히 금융시장에 한 거짓 30년 있던 사람은 한국을 버릴 수가 없어요. 홈바이어스. 예,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야, 이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을 팔고 네. 한국을 샀어요. 지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막 조정한 건 아니고, 드디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요. 네. 이제까지는 주식 비중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만 조정했는데, 네네. 이제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을 팔고, 정확히 말하면 미국을 100 팔았다면은 한국 주식 50, 나머지는 그냥 뭐 채권.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한 게 지난주예요. 그거는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 이상으로 그 단순 홈바이어스는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그런 바닥- 거죠. 이게 한국이 망했냐? 물론 다 망했다고 하는데, 근데 망한 나라치고는 아직도 상당히 괜찮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아니 뭐 망했다 그러면 이것도 망했고 저것도 망했고 다 망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는 거에 일단 다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도체, 한국 뭐 저기 하고 있는 뭐가 망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AI 체인에도 어쨌든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거고요. 다들 HBM이 완전히 그냥 다들 얘기하는 1년 새 이렇게 됐잖아요.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도 사실 메모리라는 것도 뭐 다들 뭐 안 좋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쪽도 뭘 만들려면은 IT 쪽에 기계를 만들려면 어쨌든 항상 들어가야 되는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게 AI도 들어가고, 어쨌든 파운드리도 아직 하고 있고요. 플러스 핸드폰도 어쨌든 하고 있고요. 핸드폰을 하는 나라가요, 미국, 중국, 그 다음에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타깝긴 하죠. 10년 전에는 진짜 삼성전자랑 애플이랑 다이다이로 간다고 그러고, 그때는 LG전자도 있었고 그런데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버티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어쨌든 현대 기아가 세계 뭐 5대 메이커 중에 하나면서 전기차로 가는 거. 물론 테슬라가 앞서가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어쨌든 간에 중간은 가잖아요. 어쨌든 일본 회사보다는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뭐 2차 전지 그런 거 있는데, 물론 뭐 중국이 앞서 나간다 인정. 근데 뭐 유럽 회사나 망했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살아있고. 예, 거기다가 그 다음에 AI도 어쨌든 자국의 어떤 언어로 된 그 이 AI 모델을 돌리는 게, 제가 알기로 네이버가 그걸 유지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저기 무슨 뭐 저 실리콘밸리 뭐 이렇게 거인들이나 아니면 국가가 뭐 저 뒷받침한다는 중국에 비해서 약한 건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국은 일단은 자국의 언어로 된 포털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국의 언어로 된 뭐 이 그 메신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죠. 물론 이거 뭐 갈라파고스냐 어쩌고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게 있으면은 이걸 잘 활용을 해야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희망이 없지 않다. 답답하긴 합니다만, 네. 이거 다 그냥 1등만 보고 그러면은 이거 1등만 인정한 더러운 세상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2등도 어쨌든 간에 2등, 3등 어쨌든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대단한 거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이 어쨌든 중요한 게 어디 몰빵 지는 나라 아니고요. 네. 이게 좋으면 이것도 하고 저게 좋으면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대만 같은 나라는 완전 반도체에 그냥 몰빵을 지르는 나라인데 한국은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게 요즘 서울 보면은 외국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한국이 잘하면 또 이 관광으로 먹여 살리는 모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관광 가지고 그냥 근근히 버틴 그런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죠. 근데 일단은 이 우리나라도 관광을 가지고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한국 사람 보기엔 야 한국에 뭐 볼 것 같다고 오냐 그러는데 사실은 한국이 여러 가지 나름 어쨌든 일단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 무슨 한류 때문이든 네. 뭐 K-푸드 K-pop. 때문이든 뭐 막 오는데 K-food.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번 그렇게 이게 뚫어놓으면은 이게 갑자기 싹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유럽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이탈리아, 스페인인데 그 관광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이었던 독일은 완전히 그냥 가라앉았고 네. 그나마 진짜 관광 소프트 파워. 대국이고 사람들이 막 그냥 아이 저기는 옛날 유산 가지고 뜯어먹는 나라야 그러고 무시했던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좀 잘 나가요. 심지어 정치도 안정돼 있어요. 한국이 사실은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기 좋아하니까 관광 쪽도 사실 진짜로 맘먹고 한번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관광요. 예, 그게 별거 아닐 수는 있는데 문제는 별거 아니라고 싶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좀 비싸게 좀 뜯어먹을 생각도 좀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보면은 막 고급 호텔도 있고 뭐 최고급 묘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까짓 거 뭐 1박에 한 300만 원짜리 호텔 만들어서 뜯어먹자 이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아이 거기 뭐 부자들 가고 위화감도성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외화로. 일본 가가지고 사람들이 300만 원 쓰고 오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도 네. 300만 원 쓰고 그러니까 일본 교토에는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호텔이 있는데 왜 경주에는 100만 원짜리 호텔도 없냐? 없냐. 네. 그거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되고 사실 그렇죠. 어떤 교토에는 그런 그런 의미에서 호텔이 있는데 경주는 관광 없죠. 그런 거를 진짜 하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 중국 사람들도 좀 다시 한번 쫙 왔다가 갔는데 현실적으로 저 옆에 있는 14억 인구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은 요 관광도 사실 일본은 인구 1억 2천만이니까 관광 가지고 그냥 유지하는데 급급했다면 한국은 뭐 5천만 사이즈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외국 사람들 많이 해가지고 한국을 뭔가 좀 소위 말하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한국을 좀 글로벌한 사회로 만드는데도 관광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게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관광 산업도 많이 해보셨는데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사실 그게 뭐 정부에서 나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쪽으로 벌써 뭐 다들 성수동에 일본 사람들이 그 책 보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 카페를 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 카페를 와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에 그러니까 막 대형 카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 소개하고 막 이렇게 가면 된다. 네. 일본 사람들 보면 그럴 거예요. 일본에 그런 거 없잖아요. 뭐 빵 카페 물론 커피값 비싸죠. 뭐 7,000원, 8,000원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는데 그것도 문화니까. 문화. 그럼 한국에 문화. 오면은 그런 큰 카페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경치 엄청 좋고 네. 그런 데서 그러면 그게 문화고 이제 외국 사람들 그걸로 끌어들이는 거죠. 한국 사람이 보면 가짜 할 수 있는데 관광에. 그게 좋다고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굳이 무슨 문화 유적만 강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조금 무거운 질문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아까 국장 탈출은 진흥술이란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올해의 얘기가 아마 키워드일 거예요. 네, 있었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계속 안 좋게 가다가 요 근래에 와서는 아니다. 이제 진짜 바닥이라서 예. 지금은 국장에 투자를 해야 할 때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애널 분들이 꽤 여러 그렇죠.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 오늘날의 전국에서 이 경랑이 치기 이전의 이야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계엄 이후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 해외에서 굉장히 우려도 많고 뭐 외국 언론 보면은 대놓고 걱정하고 이런 일본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많은데 SG에 계시면서 느끼실 거잖아요. 세계가 지금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은
그 소식이 딱 들려오니까 바로 그냥 본사에서 딱 연락이 쫙 와요. 그러면서 이건 일단 비상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남미나 아니면 뭐 무슨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에서 무슨 뭐 군사 정변이 일어났다 그런 거랑 그냥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요 계엄 영어로 말하면 마샬로라는 게 딱 마샬로. 뜨는 순간에 마샬로. 이 그 해외 사람들은 야 그러면 이게 뭐 밀리터리 전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군대 네. 뭐 내지는 소위 말하는 뭐 친위 쿠데타, 친위 쿠데타. 셀프 쿠라고 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랬다가 일단은 정리가 됐다니까 일단은 그러면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가겠구나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볼 때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정리가 안 되나? 이게 사실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파워 게임에서 대통령을 의회가 국회가 이긴 거죠. 네. 사실 그때 1차적인 상황은 끝이 났는데 그 다음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한 열흘 이상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난번 그 두 번의 어떤 탄핵에 비해서 요거는 상당히 좀 이 정치적으로 어떤 불안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각하니까 그냥 네. 내란 뭐 그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니까 네. 어쨌든 지금 요 탄핵의 그 근거가 되는 어떤 대통령 위법 사항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한국 정치에 굉장히 좀 불안이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건 있어요. 어차피 이게 밑에 있는 게 이게 들려 나왔으니까 상처도 일단 이 골물대로 골면서 터진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뭔가를 좀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게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정치 선진국이라는 게 역설적입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사실 뭐 트럼프 당선되고 또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뭐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뭐 지금 또 저기 저 연립 정부 그렇죠. 무너졌다고 그러고 예.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완전히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좋냐 아니면 솔직히 일본도 불안하잖아요. 일본도 사실은 자민당이 제가 지난 총선에서 졌는데 뭐 대안이 없어가지고 계속 지금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일종의 소수파 정부로 가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한국은 또 그런 상황 못 참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뭔가 다이나믹하게 뭔가를 좀 치료해 보려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어차피 아쉽고 진짜로 이 한국의 진짜 국격을 손상을 시킨 거긴 한데 근데 어차피 따지고 보면은 그럼 미국 니네는 잘났냐 그럼 그쪽도 솔직히 할 말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태에서 사실 차라리 문제가 있다는 걸 딱 자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한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저출산 고령화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뭐 산업에 있어서 뭐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히 두 거인 사이에서 뭐 갈피 미래가 안 못점도 보인다고. 있고 정치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게 한국만이 문제냐? 다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저출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산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문제고 어떤 문제든 한국에 오면은 상당히 다 심각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본부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의 개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요. 굉장히 이 평온하게들 다 살고 있거든요. 그게 한국은 멱살이 날아갈 수가 있는데 진짜 그런 상태에서도 어쨌든 전혀 시민들은 동요가 않고 그렇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고 그냥 뭐 물론 뭐 회식 저 하기로 했던 거 취소했다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결국은 한국은 이런 상태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 비즈니스 에즈 유즈라고 그러죠. 이게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이렇게 딱 살아가는 네. 그런 나라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농담 비슷하게 어제 제가 뭐 무슨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본 건데요. 이게 야 니네는 시위도 토요일 날 하냐? 네? 야 토요일 날 쉬어야지. 놀아야지 왜 시위를 해? 그러면 저희는 야 일해야지. 그러니까 한국은 이 와중에서도 어쨌든 일을 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정치는 정치고 내일은 내일이고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냥 한국 경제의 어떤 그런 그 대표하는 내지는 경제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주식시장은 이 상태에서 뭐 그렇게 크게 더 비관적으로 봐야 될 이유는 없고 없다. 이미 지금 저평가고 이미 다 나빠진 거 알고 이미 다 그러니까 문제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순환적으로 봐도 지금 한국이 올해 내내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자들이 다 가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외면하고 무시하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경제가 어렵다는 게 자각을 한 데다가 더군다나 이런 일까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내년도에 뭐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정부 재정당국에서 지금보다는 좀 확장 기조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러면은 어차피 내수 지금보단 좋아지고 거기다가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안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러면 안 좋다 그런 얘기 나온 가운데서 좋다는 얘기 딱 나오면 또 그걸로 또 사람들이 쏠려서.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면 올해 엄청난 실망이었죠. 아이 뭐 우리 잘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고 여기도 잘 나간다는데 아니고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딱 사람들이 굉장히 좀 기대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조금 좀 뭔가 좋은 신호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내년도에 뭐 우리나라 시장이 그냥 지난 2년 동안 미국 시장처럼 뭐 매년 20-30% 올라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물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거보다는 지금 정도면 소위 말하는 자산 그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저기까지 갔고 네. 우리나라는 그렇죠 떨어졌는데 이건 뉴스라고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상태가 소위 말하는 그냥 역발상 투자 내지는 뭐 저쪽은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쪽은 너무 나쁜 것 같고 근데 진짜로 이게 한국이 망할까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이 망하면 주가가 문제냐 내 생활이 문제지 뭐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로 봤을 때 어쨌든 저는 뭐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리밸런싱 차원에서 한국 주식 사는 거는 의미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그러잖아요. 뭐 지금 한국 주식 떨어지니까 뭐 연기금이 방어한다 큰일 난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뭐 객관적으로 어차피 지금 연기금도 수익 낸 거다 미국에서 났을 건데 네. 그러면은 그 미국 수익 좀 실현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개인적으로 했다는 거 그거 뭐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주식 비중을 좀 줄이되 한국 비중을 좀 예, 늘리고. 뭐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저기는 뭐 무슨 뭐 한국을 뭐 정치적으로 방어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누가 봐도 워낙에 미국은 많이 올랐고 네, 워낙에 한국은 많이 네, 빠졌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럼 역발상 그런 거죠. 펀더멘탈 좋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설적으로 한국의 펀더멘탈은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다들 묵묵히 제할기를 하거든요. 하고 시위도 심지어 토요일에 하면서 네, 그러고 시위 자체도 전혀 그러니까는 뭔가 막 이 어떻게 보면은 분노가 이게 표출돼서 막 뭔가 무시무시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걸 심각할 수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일상의 그 틀 안에서 이게 담아내는 거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한국이 망하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외국에도 좀 많이 이게 하우스라고 하셨으니까 SG의 어떤 홍콩이라든지 이렇게 좀 글로벌하게도 이게 역설적으로 한국의 어떤 저력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일상의 틀, 문화 이런 굉장히 좋은 화두를 많이 던져주셨는데 또 공교롭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인식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그 말씀에 삼성전자가 떠오르는 건 저의 희망적인 생각일까요? 너무 한국의 삼성전자랑 일체화된 건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일 큰 회사인데. 시총이.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근데 저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일단은 큰 회사가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는다. 인텔 있지 않느냐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실수를 막 계속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휴대전화가 버티고는 있다. 사실은 저걸 보면서 몇 년 전까지 계속 저거 삼성전자가 저거 그냥 휴대전화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돈 벌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걸 보니까 어쨌든 그쪽도 저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버티는 데는 어쨌든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하나 설사 삼성전자가 뭐 어떻게 됐다 가령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노키아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핀란드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노키아가 거의 없어졌는데 그래도 핀란드가 나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잘 나가던 시절에 비해서는 뭔가 좀 사람들이 그냥 옛날에는 핀란드 그럼 노키아 그럼 다 알았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나라 선전하기가 좀 힘들어졌다는 건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핀란드가 망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버티고 있고 저는 차라리 핸드폰은 어쨌든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를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게 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애플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수많은 회사하고 그다음에 삼성밖에 없어요. 이 진짜로 엄청난 진짜 이 필수 소비재인데 네. 일단 그 상태에서 그 버티고 있다는 것도 저는 저력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거를 봐서 저는 반도체도 어쨌든 간에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설사 삼성전자가 굉장히 쪼그라들었다고 해도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다. 왜? 핀란드를 보면은 진짜 노키아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고 그게 싹 거의 뭐 회사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뭐 핸드폰 없어졌으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핀란드가 나라가 망했냐? 나라 망하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은 여기서 성장의 정지가 돼도 여한이 없다. 에? 여한이 진짜요? 없다. 예. 여기서 그냥 정치가 돼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딸림 정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이 정지돼도 여한이 없는데 그 정지된 걸 보러 세계에서 많이 올 것이다. 두 번째,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그걸 못 참는다. 정지되는 걸 못 참으니까 어쨌든 꿈틀꿈틀해가지고 뭔가를 만들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뭐 덜컹덜컹할 수 있는데 적어도 한국은 일본처럼 그렇게 소리를 물론 일본도 나름대로 그 위기를 굉장히 잘 버텨왔다고 봐요. 네. 일본도 굉장히 한국이 어떻게 보면 존중해야 되고 반면교사가 아니라 진짜 배워야 될 점도 많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시끄럽게 갈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다이내믹 코리아니까 결국 그러면서 어쨌든 일본과는 좀 다른 길을 좀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한국은 여기서 정지가 돼도 여한이 없다 그거는 항상 동일하는 게 지금 그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그냥 유럽에 있는 소위 말하는 뭐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넘어선 지 오래고요. 사실은 요즘 뭐 독일, 프랑스도 그냥 개걸음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한국이 갈 수 있는 선진국 미국 빼고 나머지 나라들 수준까지는 왔다고 보기 때문에 여한이 없죠. 미국 빼고 나머지 나라 수준까지 한국에 와서. 뭐 지금 유럽이 잘 나갑니까? 뭐 일본은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고 사실 유럽이 요즘 뭐 난리잖아요. 근데 유럽에 무슨 뭐 요즘 보면 드라기 보고서 그렇게 나오면서 혁신하자 그러고 나오는데 딱 보면은 딱 느낌이 야 그래도 유럽은 한국을 부러워할 것 같다. 근데 거기서 성장이 여기서 정지돼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는 후퇴하지 말아야죠. 예? 정지 상태로 있는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이걸 후퇴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이 이뤄놓은 요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뭔가 소위 말하는 포용적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이건 있어요. 한국에 일단 그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 기독교하고 불교가 이렇게 잘 다정하게 사는 나라 잘 없고요. 거기다가 사실은 무슬림에 대한 그것도 물론 일각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한국이 진짜로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잘 섞이는 문화의 어떤 집산지 내지는 그런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잘 섞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단은 한국이 이러는 게 많으니까 요거 좀 홍보도 좀 하면서 네. 거기다가 이제 한국에 좀 와서 살아라. 네. 관광도 관광이지만 와서 살아라. 뭐 땅덩이는 좁지만 아파트 많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아니 뒤집어 보면 사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사회가 유지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동이 없이 살짝 했는데 일본도 아직 고민은 많고요. 근데 한국은 일본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일본만 가도 애들 많아요.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생존을 위해서
이제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뭔가 한국을 소위 포용적 사회로 만드는데 이 현재의 어떤 지금 이 계엄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격변이 제가 희망하기에는 결국은 끝에 가면은 한국을 뭔가 포용적인 사회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결국은 비교를 해본다면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힘으로 밀어붙이는 세력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극우고 자국 민족주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굳이 분류를 해본다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은 야 그래도 뭐 물론 뭐 저기 지금 현재 야당도 어떻게 보면 다 민족주의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한국을 좀 이 결과로 바꿀 수 뭔가 좀 있는 포용적인 사회로 방향을 바꾸는데 좀 뭔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억지로 네. 말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지만 훈훈한 마무리 좋고 제가 사실 머니올라에 처음으로 오 본부장님을 모셔가지고 정말 거의 2시간 가까이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한데 그래도 또 이제 하나의 질문은 예, 드리고 가겠습니다. 마무리로 드려볼게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예, 또 예. 모셔서 듣고 예. 싶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금리랑 중요하게 보는 게 어쨌든 환율이고 예, 예.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내년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강달러가 지속이 되다가 결국은 마가를 위해서는 이제 약달러를 선호하게 예, 예, 될 예.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지금 환율이 많이 높고 실제로 1,500원이 거의 이제 뭐 IMF에 견줄 만한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예, 예.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 봉사님께서 환율 전망은 어떻게 예, 보고 예. 계신지까지 들어보고 예, 예. 보내드릴게요. 일단은 실험을 한번 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진짜 말이 쉽지.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충격이라면 바깥에서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바깥의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굉장히 전쟁 말고는 한국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사태가 났는데 아니 물론 뭐 정부에서 뭐 환율 당국이 외환 당국이 방어를 했다는 어쨌든 간에 환율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거 자체가 마찬가지로 원화가 그렇게까지 약한 통화는 아니다라는 게 저는 증명이 됐다.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바깥에서 팔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실은 그 뭐 남미 그런 데는요 이런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은행에 줄 서요 달러 산다고. 근데 한국은 역설적인 게 이미 달러 자산이 많기 때문에 저기 한국의 지금 순대외 자산이요 1조 달러 가깝거든요. 한국 전체 GDP의 절반 정도가 순대외 자산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이 이미 해외에 쌓아놓은 재산들이 이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시킬 필요도 없고, 아니 막말로 지금 펀드에 딱 보면 미국 주식이 뭐 있는데, 그렇죠. 그거 이미 간 거 아니에요. 연금에도 많이 예, 있고. 예.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아이 국장 차수는 지능순이라는데, 근데 이미 지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것도 많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1조 달러 중에서 외환보유고가 한 3천억 정도 달러쯤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아주 그 거칠게 봐가지고 그냥 3분의 1, 3분의 1씩 되는 거로 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서 일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대강 거의 좀 333쯤 될 거예요. 3분의 1씩. 네.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데 무털 똑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환율이 쭉 올라가려면은 가만히 딱 있다가 그냥 당해가지고 그냥 빨리 도망가자 빨리 밖으로 빼자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미 밖에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원화가 더 이상 약해질 여지가 있겠느냐 그런 네.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달러화 자체도 이미 고평가돼 있고 플러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가 과연 약한 원화를 원하느냐 그것도 문제고 왜냐하면 지난 5년 사이에 한국이 대중 무역 흑자는 제로가 됐고요. 대미 무역 흑자가 쫙 올라갔거든요. 네. 회색으로 된 게 대미 흑자고 네네. 대미 무역 수지고 그다음에 요 짙은 색이 대중 무역 수지인데 네네. 한국이 지금 중국 상대로 무역 적자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충격받으실 분도 꽤 있을 텐데 그다음에 미국을 상대로는 흑자예요. 네. 물론 미국에 물건 팔면 좋은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당장에 야 이거 원화 저평가된 거 아니야? 일단은 트럼프 머릿속에 그나마 경제 이론이 그나마 들어가 있는 게 그거예요. 저 나라 통화가 약세가 되면은 저 나라가 흑자 본다.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중에 언젠가 한 번은 또 공격이 온다고 저는 봐요. 이거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일기 때도 보면 돌아가면서 막 하거든요. 언제는 한국 그때 한 번 또 뭐 한국 그 북한 가지고 막 했다가 그랬다가 또 뭐 패드 가지고 막 했다가 이게 보면은 관심사를 분산 안 되기 때문에 어디 집중을 하면서 이게 각계격파하잖아요. 트럼프는 또 이게 이 다자 협상이 아니라 양자 협상을 좋아한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하고도 딱 보면 물론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방위비 분담인데 네. 그러면서 환율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첫째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 때 환율이 많이 안 올라갔다는 게 저는 원화가 그렇게 약한 통화가 아니라는 게 저는 입증된 입증됐다고 거다. 보고요. 네. 두 번째는 달러화 자체가 지금 너무 세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 뭐 그다음에 미국 달러화 모든 어떤 미국이 너무 쏠리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트럼프 정부가 4년 중에 언젠가는 원화를 가지고 분명히 시비를 걸 거다. 야, 이게 왜 이렇게 흑자가 만들었어? 이거 원화 약세 아니야? 그래프 딱 보여주고 환율 띄우고 올라가는 거 보면 맞네 이거. 이게 단순하거든요. 야 이거 저 문제 있으니까는 한 불러 딱 그래가지고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4년 중에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중에 한 번은 있을 수 있다.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사실 사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뭐 1,500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물론 막았을 텐데 당국이 진짜 위기가 오면은 막는 거 소용없어요.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한국이 그만큼 대외 자산이 많다는 거고 저도 어쨌든 환율 방어를 한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 팔고 한국 주식 샀으니까 환율 방어한 거 아니에요? 미국 주식 팔고 아, 네. 아직 결제는 안 됐을 텐데 저도 거기에 동참을 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네요. 미국 주식 팔고 한국 주식 사셨으니까 환율 방어에 동참을 해주신 거. 본부장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짜 2시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저희 처음에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주셨고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뭐 부동산이니 가계부채니 이런 것도 여쭤볼 게 너무 네. 많지만 그거는 새해에 한번 또 오시고 예, 예. 저희가 트럼프 뭐 출범 전이든 후든 한번 모시고 말씀을 또 예, 나누는 걸로 지금 하겠습니다. 당장은 부동산 가계부채가 당장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마무리를 짓고 연말 잘 보내시고요. 예, 예. 새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